트럼프가 한국에게 돈을 더 내라고 했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미국 기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현장을 직접 보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일방적인 혜택을 받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심지어 한국을 미국의 총알바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발견했죠. 과연 어떤 진실을 마주했던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바네사 스톤입니다. 42살이고 CNN 국제부에서 선임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일을 한 지 20년이 넘었네요. 중동이며 유럽 전쟁터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봤죠. 사실 저는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만큼은 확실했어요. 기자로서 현실을 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트럼프가 또 한 번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말이죠.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미군들이 목숨 걸고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돈 좀 더 내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도 그 정도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가 도와준 나라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 보호해주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 측에서 반박 자료를 보내온 거예요. 2023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벌써 12억 달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계산해보니 정말 놀랐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평택기지 이야기였어요.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건설비가 26조 원인데 그중 93%를 한국이 부담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했어요.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가 우리 기지 건설비를 거의 다 낸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저는 뭔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 싶어서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습니다. 정말 한국이 공짜로 보호받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 번 의심이 들면 끝까지 파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 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취재해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트럼프 말이 정말 맞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상사는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한미 관계는 언제나 뜨거운 이슈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건 3월 중순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라는 거였어요. 공항 시설부터가 미국 못지않게 깔끔하고 세련됐습니다. 입국 절차도 정말 빨랐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목표는 국정감사 자료를 구하는 거였어요. 한국 국회에서 공개한 국방부 예산서를 직접 입수했습니다. 숫자들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국방비로 쓰는 돈이 50조 원이 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4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웬만한 유럽 국가들보다도 많은 수준이었어요. 평택 미군 기지를 보러 간 날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서울에서 평택까지 가는 길도 놀라웠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를 탔는데 정말 빠르고 조용하더라고요. 일본 신칸센보다도 좋은 것 같았어요. 평택에 도착해서 기지를 보니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미군 기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걸 거의 다 한국 돈으로 지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기지 하나 짓는다고 하면 예산 때문에 국회에서 난리가 나는데 말이죠. 기지 시설을 둘러보는데 정말 최고급이었습니다. 골프장에 수영장, 쇼핑센터까지 있더라고요. 미국 본토에 있는 기지들보다도 훨씬 좋아 보였어요. 가이드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는데 모든 게 한국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기지 안병원도 구경했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최신 의료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미군 가족들이 아픈 곳 하나 없이 다 치료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지 상상이 안 됐어요. 기지 앞 카페에서 쉬고 있는데 미군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온 젊은 부부였어요. 남편이 공군 대위라고 하더군요. 부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시설이 하와이 기지보다도 훨씬 좋다고 말이에요. 아이들 교육 환경도 정말 좋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주거 시설도 넓고 깨끗했고 아이들 놀 곳도 많았습니다. 학교며 병원이며 없는 게 없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까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한국이 돈을 대서 만들었다니 뭔가 이상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자료를 정리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준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쓸 시설은 한국이 다 만들어줬네요. 이게 정말 일방적인 도움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기지 운영 구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어요. 건설비는 한국이 냈는데 작전권은 100%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구조더라고요.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이 말하길 한국군은 자기 땅에 있는 기지인데도 허락받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기지 안에서 무슨 훈련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허락받고 집에 들어간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평택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미군 가족들이 정말 호화롭게 살고 있더라고요. 넓은 아파트에 최신형 차까지 타고 다니고 있었어요. 한국 직장인들보다도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활비 지원도 정말 후하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렀는데 사장이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미군 기지 때문에 집값이 2배로 뛰었다고 하더군요. 미군 가족들이 비싼 집을 많이 구해달라고 한다는 거였어요. 월세도 300만 원씩 내는 집들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집세도 미군이 지원받는 주거비로 내는 거겠죠. 카페에서 만난 한국 시민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30대 직장인이었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더라고요. 미군이 있으면 안전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뭔가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우리가 돈은 다 내는데 결정권은 없다는 게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군대 갔다 왔는데 이런 대우는 못 받았다고 씁쓸해 하더라고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미군 가족들을 또 봤어요.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고 계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풍족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가족들보다도 훨씬 여유 있어 보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이 됐어요. 집을 지어주고 관리비까지 내주는데 집 열쇠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격이니까요. 심지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정말 정상적인 동맹 관계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를 보러 간 날은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서울에서 성주까지 가는 길에 한국의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마을에 첨단 무기 시스템이 들어서 있다니 뭔가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그곳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아직도 반대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왜 반대하는지 물어봤더니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무기가 무서워서 반대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한 주민이 말하길 사드 때문에 중국이 경제 보복을 했다고 하더군요. 롯데며 현대차며 중국 사업이 막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류 스타들도 중국 진출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관광객들도 한국 오는 걸 금지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사드가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들었어요. 군사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드는 한국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 본토 방어용이라는 거였어요.
북한 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걸 막는 시스템이지 한국으로 오는 단거리 미사일은 못 막는다고 하더군요.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은 사드 레이더로도 잡기 힘들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이 중국과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사드를 받아들인 건데 정작 한국 자체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미국을 지키려고 한국이 희생을 감수한 셈이네요. 성주 지역 상인들도 만나봤어요. 사드 배치 이후 중국 관광객이 확 줄었다고 하더군요. 예전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거의 안 온다고 했어요.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이 우리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거네요.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과도 이야기해봤어요. 중국 손님들이 갑자기 예약을 다 취소했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 중국 관광객들 덕분에 장사가 잘 됐는데 사드 때문에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별로 받은 게 없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와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지키려고 자기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한미 상호방 위조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약에 태평양 지역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대만까지 포함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런 조항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법률 전문가를 만나서 조약 내용을 분석해봤어요. 그분이 설명해주길 만약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도 자동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평택 기지에서 미군이 출격하면 한국도 당사자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국정감사 자료를 뒤져보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대만 유사시 평택 기지에서 출격하는 미군 작전 계획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이미 여러 번 모의 훈련도 했다고 하더군요. 한국 정부는 이걸 알면서도 별다른 대비책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냥 미국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식이었어요. 한국 국회의원과도 이야기해봤는데 정말 답답해 하더라고요. 한국이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쟁에 끌려갈 구조라는 거예요. 대만은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미국 때문에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이건 정말 불공평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군사 분석가와 만나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들어봤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개입할 텐데 그때 한국 기지에서 출격한 미군 때문에 한국도 자동으로 중국과 전쟁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한국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부에서도 이런 민감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평택 기지 근처 주민들과 이야기해봤는데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미군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서울 시내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들과도 이야기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더군요. 군 복무를 앞둔 남학생은 정말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호텔에서 자료를 정리하면서 정말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총알바지가 될 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하는데 미국 때문에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갈 수 있다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용산 기지 이전 이후 상황을 알아보러 용산에 갔습니다. 예전 미군 기지가 있던 자리는 정말 휑하더라고요. 넓은 땅이 그냥 비어 있었어요. 용산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 공사도 제대로 시작 안 된 것 같았습니다. 몇 년째 계획만 세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용산 주변 상인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어려워하더라고요. 예전엔 미군들이 많이 와서 장사가 잘 됐는데 지금은 손님이 확 줄었다고 했어요. 특히 외국인 상대로 장사하던 분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원 근처 상황도 비슷했어요. 한 식당 사장님이 말하길 미군들이 떠난 후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하더군요. 예전엔 미군 가족들이 자주 와서 먹고 갔는데 지금은 그런 손님들이 없다고 했어요.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줄어서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가게 문 닫을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토양 오염 문제였어요. 미군이 수십 년 동안 쓰던 기지라서 땅이 많이 오염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정화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한다는 거였어요. 미군은 떠났는데 뒷정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환경 전문가와 인터뷰했는데 정화 비용이 수조 원이 들 거라고 하더군요. 기름이며 화학 물질이며 땅속 깊이 스며들어서 완전히 정화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과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한국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니 말이 안 됐어요. 미국에서는 한 푼도 안 낸다고 하더군요. 동두천도 가봤는데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미군 부대가 축소되면서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더군요. 예전엔 미군 상대로 장사하던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서울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유령 도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동두천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가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더군요. 미군은 떠났는데 우리 동네만 시간이 멈춰버렸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손자들도 다 서울로 가버려서 혼자 사신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정부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미군 부대 규모가 줄어들면서 상권이 완전히 죽었다고 하더군요. 클럽이며 바며 외국인 상대 업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이용만 하고 뒷정리까지 떠넘기다니 이건 동맹이 아니라 착취잖아요.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지 사용료 발언을 취재하러 청와대 근처에 갔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미국이 한국 기지를 쓰려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들어보니 정말 일리가 있었어요. 한국 땅을 쓰는데 왜 공짜여야 하냐는 거였죠. 청와대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당당하더라고요. 더는 을의 입장에서 협상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더군요. 한국도 이제 충분히 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대등한 관계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 한국 정부와는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한국의 방산업체도 둘러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K9 자주포며 KF-21 전투기며 정말 첨단 무기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특히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영상을 봤는데 성능이 정말 대단했어요. 러시아 탱크들을 정확히 맞추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산업체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한국 무기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폴란드며 호주며 여러 나라에서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 한국이 무기를 수입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였어요. 조선업체도 구경했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에서 최신형 군함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왜 계속 미국에게만 의존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오히려 미국이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았거든요. 국방부 관계자와 만났는데 한국 군사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이제 한국군도 미군 못지않은 실력을 갖췄다고 하더군요. 특히 미사일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북한 핵을 막을 수 있는 킬체인 시스템도 거의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도 정말 놀라웠어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삼성이며 LG며 현대차며 세계적인 기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반도체는 아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이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춘 거네요. 그런데 왜 아직도 미국에게 돈을 더 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정말 이상했어요. 한국 시민들과 이야기해봐도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미국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자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맞다, 한국이 왜 계속 손해만 봐야 하지, 당당해야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기사를 썼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썼어요. 제 20년 기자 생활 중에서 가장 신중하게 쓴 기사였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되 미국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썼어요. 편집부에서도 정말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하더군요. 기사가 CNN에서 방송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이 정말 많이 놀라더라고요. 한국이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있는 줄 몰랐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너무했구나 하는 반응이 많았어요. 트위터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특히 평택 기지 건설비 이야기에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26조 원 중에 93%를 한국이 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더군요. 트럼프가 또 헛소리했네 하는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시청자들이 정말 분노하는 것 같았어요. 동료 기자들도 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국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다룬 기사가 별로 없었거든요. 다들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한국 관련 기사를 더 많이 써야겠다고 말하는 동료들도 있었어요. 국방부 전직 관료들도 제 기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더군요.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평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 했어요. 펜타곤에서도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몇몇 의원들이 한미동맹 관계를 다시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도 하더군요. 제가 마지막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권이고 군사력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어요. 이제는 평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시청률도 정말 높게 나왔어요. 평소 국제뉴스는 시청률이 낮은 편인데 이번 기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유튜브 조회수도 100만을 넘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다고 들었어요. 한국 언론들이 제 기사를 번역해서 보도했다고 하더군요. 한국 국민들이 정말 좋아했다고 했어요. 이번 취재를 통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편견 없이 사실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기사를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